보기에 따라서는 나의 친구 중에 이런 분이 있다. 그는 미국에서 여러 해 고학을 하였다. 그런데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실직을 했던 때가 더 행복스러웠다고 한다. 주인에게 복종하는 이보다는 호콩을 먹으면서 길을 걷는 것이 즐거웠었다고 한다. 귀국 후 그는 강습소 선생이 되었다. 서투른 일본말로 정규 학교에서 교원 노릇을 하는 것보다 강습소에서 우리말을 가르치는 것이 마음이 편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강습소에서도 일어상용을 강요당하자 그 노릇을 그만두고 자기 고향인 진남포 근방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 해방이 되자 이북에서 하는 꼬락서니들이 보기 싫어서 그는 즉시 가족을 데리고 월남하였다. 친구의 호의로 방을 하나 얻고 이불도 마련하였다. 영어가 새가 나는 때라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미 군정청 적산관리처에서 거기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취직하였다. 그러나 그는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새빵살이를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꿍꿍이를 부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 친구는 하도 답답하여 여보게 자네는 거기 있으면서 왜 그 흔한 적산가옥 하나 마련하지 못하나? 하고 물었다. 내가 돈이 어디 있나? 좀 먹지. 치사하게. 그는 동료들이 하는 짓에 염증이 나서 적산관리처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영어 선생을 오랫동안 하였다. 2년 전에 정년퇴직을 당하고 그는 지금 시간 강사를 하고 있다. 언제나 처세를 잘하여 거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된 모 씨는 그가 자식들의 학비 하나 제대로 되지 못한다고 그의 무능을 비웃었다. 무능한 그는 지금 남의 집 옆채에 새도 안 내고 들어있다. 좋아하는 커피도 못 마시고 어떤 집에서 커피를 대접하면 진하게 한 잔 더 달라고 한다. 국유재산 부정불하에 관여한 분들이 그것을 보면 그를 치사하다고 할 것이다. 맛과 멋. 맛은 감각적이요, 멋은 정서적이다. 맛은 적극적이요, 멋은 은근하다. 맛은 생리를 필요로 하고 멋은 교양을 필요로 한다. 맛은 정확성에 있고 멋은 파격에 있다. 맛은 그때뿐이요, 멋은 여운이 있다. 맛은 얕고 멋은 깊다. 맛은 현실적이요, 멋은 이상적이다. 정욕 생활은 맛이요, 플라토닉 사랑은 멋이다. 그러나 맛과 멋은 반대어는 아니다. 사실 그 어원은 같을지도 모른다. 맛있는 것의 반대는 맛없는 것이요, 멋있는 것의 반대는 멋없는 것이지 맛과 멋이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맛과 멋은 리얼과 낭만과 같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맛만 있으면 그만인 사람도 있고 맛이 없더라도 몸만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다. 맛은 몸소 체험을 해야 하지만 멋은 바라보기만 해도 된다. 맛에 지치기 쉬운 나는 멋을 위하여 살아간다. 아인슈타인이 나 같은 사람의 예찬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내가 에밀리 디킨슨의 시에서 힘을 아니 얻었더라면 나는 이 글을 감히 쓰지 못하였을 것이다. 왜 죽었나? 그는 가만히 물었다. 아름다움을 위하여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둘은 하나요, 우리는 형제요 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상대성 이론을 해독해 보려고 몇 번 노력을 했었다. 한 번은 친구가 준 시인을 위한 물리학이라는 책 때문이었다. 이 책은 처음 대하는 순간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러나 얼마 안이 가서 그 책은 큰 고통을 주기 시작하였다. 어떤 여자와 같이. 다만 다른 점은
여자가 석연치 않을 때는 그녀를 미워하게 된다. 학문이 석연치 않을 때는 나를 미워하게 된다. 진리에 대한 존경심은 변함이 없다. 노벨상 수상학자 라비는 현대 물리학에 있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근거로 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인간 아인슈타인은 우선 풍부한 유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상대성 이론의 정의를 물어보았더니 그는 다음 같은 대답을 하였다. 한 남자가 예쁜 여자와 1시간 동안 나란히 앉아 있으면 그 1시간은 1분으로 생각되겠지요. 그러나 그가 뜨거운 난로 옆에 1분 동안 앉아 있으면 그 1분은 1시간이나 되게 느껴질 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성이요. 여기 또 그의 인간미 있는 일화가 있다. 한 소녀가 산수숙제를 못하고 애를 쓰다가 그 동네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사신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갔다. 촌영감 같은 할아버지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오라고 하셨다. 소녀의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곧 뛰어가서 사과를 드렸더니 아인슈타인의 대답이 내가 아기한테 배운 게 더 많습니다. 그는 한 성령을 믿는다. 그는 말하기를 진지하게 과학을 탐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주의 법칙 속에 나타나는 한 성령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대수롭지 않은 능력을 가진 우리가 겸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것을. 그의 신은 개인의 행동이나 운명을 다루는 신이 아니요 우주의 모든 것이 법칙 있는 조화를 이루게 하는 신이다. 스피노자가 믿는 신이다. 유순한 눈이 크고 길게 뻗친 백발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는 아무렇게나 헌옷을 걸치고 넥타이를 매는 적이 별로 없었다.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하기를 좋아하였다.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사회 부조리를 극력 반대하였다. 자기의 유해를 화장하여 그 죄를 바람에 날려달라고 하였다. 뉴턴 이래의 최대의 과학자라는 칭송이 아니라도 그는 한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순수이성 비판을 이해하지 못하고도 칸트의 생애를 흠모할 수 있듯이 상대성 이론을 모르고도 아인슈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물리학자들의 아인슈타인은 우리 모두의 아인슈타인이기도 하다. 셰익스피어. 오는 4월 23일은 셰익스피어가 출생한 지 400년 되는 날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인도를 내놓을지언정 셰익스피어는 안 내놓겠다고 한 칼라일의 말은 인도가 독립할 것을 예상하고 한 말은 아니요.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가치가 영국이 인도에서 향유하던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가치보다도 더 큰 것이라는 것을 말하였던 것이다. 셰익스피어를 가리켜 천신만 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요 삼림이라고 지적한 사람도 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수많은 인간상을 알게 되며 숭고한 영혼에 부딪히는 것이다. 그를 감상할 때 사람은 신과 짐승의 중간적 존재가 아니요 신 자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는 나를 몰라도 나는 언제나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세대를 초월한 영원한 존재이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데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요.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웃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마음 내키는 때 책만 펴면 햄릿, 폴스타프, 에련한 오피리아, 속세의 티끌이 없는 순수한 미란다, 무던한 마음씨를 느끼게 하는 코델리아, 지혜로우면서도 남성이 되어버리지 않은 포샤, 멜로디와 향기로 창조한 에리엘이 금시 살아서 뛰어나오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때로는 속되고 조야하고 수다스럽고 상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 바탕은 사랑이다. 그의 글 속에는 자연의 아름다움, 풍부한 인정미, 영롱한 이미지, 그리고 유머와 아이러니가 넘쳐 흐르고 있다.
글을 읽고도 비인간적인 사람은 적을 것이다. 한여름밤의 꿈, 마음이 드시는 대로, 템페스트 같은 극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나빠도 한도가 있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모름지기 셰익스피어를 읽어야 할 것이다. 콜리지는 그를 가리켜 아마도 인간성이 창조한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예찬하였다. 그 말이 틀렸다면 아마도라는 말을 붙인 데 있을 것이다. 도연명. 지난 정월 나는 이런 말을 썼다. 사람을 대할 때면 언제나 웃는 낯을 하겠다고.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웃는 낯을 갖지 못할 때가 많았다. 나의 미소는 교만한 얼굴, 탐욕에 찬 얼굴, 무서운 얼굴에 부딪히면 그만 얼어버리고 말았다. 억지로 웃음을 유지하여 보려고도 하였으나 그 웃음은 허위의 웃음이 되고 말았다. 나는 무표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사람을 대할 흥미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때로는 남이 듣기 좋으라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수도 있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난다. 나는 도시가 줄 수 있는 향락을 싫어한다. 그 많은 요리집도, 당구장도, 댄스홀도 나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찬란하게 차린 여자들도 나에게는 아무 매력이 없다. 영화 구경도 싱거워졌다. 자동차가 연달아 달리는 길을 한 번 걷는다는 것은 큰 고통이요. 버스를 탄다는 것도 여간 끔찍한 노릇이 아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커다란 간판들이 눈에 거슬리고 분에 넘치게 사는 꼴들도 보기 싫다. 누구의 글귀던가 이경무다 반종화라 하였다. 나는 우리 집 온 마당에 꽃을 심었다. 울타리 밑에 국화도 심었다. 그러나 유연히 남산을 보는 심경은 되어 있지 않다. 나는 그저 오늘도 도연명을 생각한다. 젊어서부터 속세에 맞는 바 없고 성품은 본래 산을 사랑하였다. 잘못 도시 속에 빠져 30년이 가버리다. 이것은 귀향한 뒤에 쓴 시의 구절이다. 이보다 먼저 그가 쓴 유명한 귀거래사 중에는 다음과 같은 시구가 있다. 세상과 나와 서로 다르거늘 다시 수레를 타고 내 무엇을 구할 것인고. 나도 이 진리를 못 깨달은 바 아니지만 아직도 서울살이를 하고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란 나에게는 고향이라고 할 고향이 없다. 양자강 남안에 있는 노산이라는 곳. 그에게는 아름다운 고향이 있다. 당시 동진에는 끊임없는 정쟁이 있었으나 농촌은 평화로웠던 모양이다. 아직 채 내 소유가 되지 못하였지만 지금 살고 있는 9평 집을 팔면 충청도 어느 시골에다 촉 8구간을 마련할지도 모른다. 또 하나 도연명이 부러운 것은 언제나 술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혼자서 술을 마시지만은 잔이 비면 병을 기울인다. 나는 멋진 글을 못 써볼 것이다. 그러나 시골로 가면 짐승이 잠들고 물소리 높아가오. 인적 끝인 다리 위에 달빛이 지내가오. 거리낌 하나 없이 잠 안 오는 밤이오. 예전에 내가 지은 이런 시조는 다시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도연명은 41세에 귀거래를 하였다. 나는 내일 모레 50이 되는데 늙은 말 같은 이 몸을 채찍질하며 잘못 들어선 길을 가고 있다.